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은 비오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자, 댓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49분 50초, 딱 50초, 50분에 끊었는데요. 자, 오늘도 50분 안에 끊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또 1시간 1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안 해야 됩니다. 그죠?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1.3배속 스스로 들어도 스마트하고 정배속으로 들으면 답답하다는 말에 혼자 빵 터졌어요. 제가 정배속으로 제 거 들어보면 속 터집니다. 꼭 1.3배속이나 1.5배속을 권해드립니다. 어제 방송에 70대 어머님처럼 저도 주변에 나의 수익을 즐겁게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최 부자님 댓글이었습니다. 3,000포가 없는 웜의 신박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맞아요. 오늘은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숨은 진리가 많아서 좋아요. 또 해주셨고 퇴근 후 걷기 운동하면서 함께하니 너무 행복한 시간이네요 하셨고요. 대댓글에서 저도 걷는 걸 좋아해서 집 앞 온천천에 운동 삼아 자주 가는데 요즘은 방송 듣는다고 소홀히 했더니 살이 찌네요. 지금은 아파트 주변으로 목련 봉우리가 톡 터지려고 하는데 3월 말쯤이면 온천천 벚꽃도 만개하고 할 건데 저도 방송 들으면서 걷기 시작해 보렵니다. 우리 김은숙 님도 부산에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옛날에. 그 온천천 위로 지하철이 다니고 그죠? 지상철입니다. 지상철. 옛날에 그 온천천이 말 그대로 똥천이었습니다. 물 자체가 시커멓고요. 악취도 엄청났었는데 야, 지금 그 온천천에 운동 삼아 이렇게 다닐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세월 좋아졌다 그죠? 3월 말쯤에 벚꽃이 만개한다고 하신 거 보니까 부산 동래구 금정구로 이어지는 그 온천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네요. 제가 이 온천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1.5배라는 것 건성으로 들었는데 진짜 들어보니 괜찮네요. 어제 제주 가서 장애인들 사무 좀 보고 오늘 법인 이사회 하고 대구로 복귀 좀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자려다가 1.5배속으로 듣고 주무신다고 우리 장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북토크 초6딸과 함께 가려고 신청했습니다. 우리 모멘텀 님도 신청하셨군요. 초6, 아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꼭 같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아직 그 확정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라토크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저희 여기 댓글창을 통해서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저희 유튜브 채널 여기 채슬리나 이 작가 소개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클릭을 해놓으면 그분들은 다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는 했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확정 문자 안 오시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배속으로 들으면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난다고 하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있고 카이는 사천에 있습니다. 항공청은 사천 진주에
진행 중이고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해주셨군요. KB랩 목표 도달했습니다. 그죠? 어제 그 전환이 안 됐던 KB랩이 다 전환됐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주식 수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하고 싶어지네요. 네,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의 댓글,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을 고려하고 나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하여 매매하신다니 고수의 향기가 폴폴 나네요. 저도 채밀턴 된 후 가장 많은 변화가 시장의 변동성을 인정하고 그 변동성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훼손하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매도할지 보유할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트레이딩 사이에서 고민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네, 보람도 느껴지고. 어머나 멋진 언니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어제 그 댓글 들으시고 와 멋진 언니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 버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힘을 빼봅니다. 채슬리 AI 시청자분들은 고수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바로 밑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늘 뉴스 모니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건설 경기라도 살려야 경기가 살고 서민들은 집이라도 사야지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좋은 선배 이모님이시네요. 저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대단한 실력자분들이 많으시군요. 아침 방송 들으면서도 참 남다른 회사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짜 동행하시는 가족 같은 직원 동행.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들을수록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저도 항상 1.5배속으로 들어요. 오늘은 좀 짧네요. 최소 1시간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약 통장 해지해서 ISA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목적이 없던 통장이라서요. 마음이 편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에 중수, 고수 정도만 돼도 사실은 집보다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이 복리 수익률이 훨씬 큽니다. 근데 단지 이제 집은 레버리지가 좀 크죠.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6억에 전세를 끼고 사면 결국은 내 돈 4억으로 10억 집을 사게 되니까 레버리지가 2.5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은 그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두려운 거죠. 이거 하는 게 맞나? 네. 금요일에 1임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안용성님,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힘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1임하고 마음 편해서 이제 개인 계좌는 제 성격대로 한 종목 몰빵 운용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 제 멋대로였는데 이번 이란 전쟁으로 조정 줄 때 손절하고 전자닉스 포함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해놓고 있으니 마음도 편하고 계좌도 손실이 복구되네요. 포트의 중요성. 네, 전문의 말씀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내 스타일을 참 바꾼다라는 게 힘든데 대단하네요. 우리 망부장도 대단하십니다. 늘 일상생활 하면서 듣다가 어제 누워서 편하게 들었는데 잠시 있다 보니 웜의 심박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다시 들었는데 다시 끝이 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꿀잠 자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제 꿀잠 자고 피로가 쫙 풀렸네요. 늘 모든 면에서 유익한 채슬리 감사합니다. 우리 솔 부장님이 웜의 심박이 아주 잠이 잘 온다라는 걸 경험을 하셨고 우리 모멘텀 76님도 저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랍니다. 저는 이번에 경험해 봤는데 아주 신세계네요 하셨고 밑에
거의 수면 마취급이에요. 완전 개운하죠. 이거 완전히 뭐 프로포폴? 약간 웜의 심박이 지금 프로포폴이 되는 느낌인데, 완전 사우나 느낌요. 개운했어요. 많은 분들이 체험담을 대댓글로 막 달아주시네요. 몽몽이님도 저도 가끔씩 경험한답니다. 우리 고성중님도 어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다시 들으니 한 10% 내용은 들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딕션이 좋으셔서 1.25로 들어도 명확히 들려서 좋습니다 하셨고요. 벼락치기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에 아주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벼락치기 습관을 폄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무님이 벼락치기를 자주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벼락치기 진짜 피곤하긴 피곤한데요. 나이 40 넘으면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최대한 조금이라도 좀 요즘은 예전에는 뭐 강의 자료나 그다음 월간 전망 준비해야 되면 처음에 되게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어서 그걸 일부러 막 축구 동영상 막 이런 거 보면서 1시간 한 2시간 흘러버려요. 그러고 나서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하면 막 새벽 2시, 3시 되면 막 몸이 막 엄청 피곤하죠. 그러면서 되게 자책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요즘은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 싶으면 빨리 시작을 하긴 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좀 빨리 끝내기도 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나라에서 집 팔아서 국내 주식 하래서 했더니 이제 집도 없고 급등장에 돈도 없다는 웃을 수 없는 농담이 돌더라고요. 지방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니 물가 해지가 안 되고 반면 요즘 같은 주식시장은 일반 개미들에게는 마치 호르무즈 해협을 맨몸으로 수영해서 건너는 것과 같으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막막한 사람들에게 채슬리는 등대 같은 존재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33년 동안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저는 파생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급변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나만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저희 채슬리 모닝브리프와 몸의 심박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드리고 그 중심이 투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채슬리 같은 스타일이 또 안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꼭 저희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 같은 스타일로 제가 30년 넘게 해보니 그래 저처럼 위기에서 어떤 공포감이 들었을 때 주가가 싸지니까 그럴 때 좀 과감하게 사고 모두가 다 또 주식에 너무 열광하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면 좀 현금도 만들고 좀 조심조심하면서 위기에서 좀 낙관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그동안에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인 것 같으니까요. 저희 채슬리 박전모의 스타일이 나랑은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액티브하게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고향이 삼천포거든요. 삼천포 사람들은 잘 가다가 삼천포로 간다는 말을 싫어한다네요. 근데 전무님은 삼천포로 빠지는 말씀에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엄청 커요. 오늘은 랩 만기 연락이 와서 같이 가입한 후배 부부가 감사하다며 웃는데 그 모습 보고 행복해지네요 하셨고요. 청약통장 돈까지 몰린다는 기사 보면 국내 자본은 거의 다 들어온 거라 보통 팔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유동성도 크고 상승세가 너무 세서 많이 헷갈리네요. 근데
이런 청약통장돈까지 주식으로 향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과열의 조짐이 맞는 건 한데요. 지금 퇴직연금 계좌 한 500조에서 이 아직까지 주식으로 넘어오지 않는 계좌가 여전히 한 70%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들이 다 넘어와야 일단 장이 국내 수급이 끝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재 출산율 0.7이 의미하는 게 조부모 세대 100명이 50커플을 만들고 이분들이 35명의 또 부모 세대를 만들고 이분들이 12명의 자녀 세대를 만든다고 하면 주택 수요가 어느 순간마다 급격한 하락을 하잖아요. 2일 전 훌륭한 회사인 채슬리 직원분도 서울살이가 버거워서 3명 자녀 계획은 1명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 보고 저출산은 정말 바꿀 수 없는 추세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한 10년 전부터 계속 뭐 10년 전뿐이겠습니까? 과거부터 제가 20대 때도 이제 돈 모아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80년대에 반포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3억 10배 올랐었거든요.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고요. 그리고 90년부터 한 10년 동안 집값이 10년 동안 못 올라갔습니다. 너무 80년대 후반에 집값이 오른 게 약간 거품이 있다 보니까 거품이 많으면 또 10년 동안 옆으로 횡보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인구 구조로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한 게 뭐냐면요. 자, 조부모,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같은 세대가 평균 수명률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 자 조부모 100분에서 서로 결혼해서 50 또 커플이 만들어지고 이 50 커플 분들이 또 자녀 2-3명 하고 그랬을 때 이 커플이 생길 때 이 조부모 세대나 다 돌아가시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금 인구 수명이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60세 제가 그 20대 때는 저는 그런 걱정 많이 했거든요. 40대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 그러면서 와 40대 돼서 좀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분이 평균 수명이 이제 90세가 됐고요. 남성분도 얼마 전에 이제 81세였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일본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거의 뭐 93세 한 95세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구가 준다라고 했었어요. 2004년, 2005년에도 이제 인구가 거의 정점 치고 줄 거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했다가 계속 집값 올라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 잘못 봤다. 그 잘못 본 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인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계속 중국 동포분들을 비롯해서 한 200만 명 넘는 외국인 유입이 있었잖아요. 그 동포분들 포함해서 외국인 유입해서 정착하는 분들 그걸 또 계산을 못했던 거죠. 사실 미국도 우리보다는 출산율이 높긴 하지만 꾸준히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또 변수였던 거죠. 자, 이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가구 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가구 수가 보면 지금 1인 가구가 거의 40% 됐잖아요. 1인 가구가 그것도 저희 집만 하더라도 어릴 때 8평 정도 되는 가게 뒷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계속 평수를 늘려 가셨는데 저희 삼형제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지만 요즘 보면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가구 수가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가구 수 증가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1인 가구가 60평, 70평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걸 제가 빨리 그나마 파악을 한 게 저희 부모님이 제 동생까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너그 아버지랑 둘이서 살기에는 집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평수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8평부터 계속 뭐 15평, 20평, 30평 이렇게 계속 저희 삼형제 키우신다고 늘려왔다면 어느 순간 제 동생이 2008년에 결혼했으니까요.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2004년, 5년, 6년, 7년도까지는 대형 평수가 계속 주도주였거든요.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부자들이 많아지는데 그 부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대형 평수가 쇼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서울에서도 특히나 이제 강남 쪽에서 서초구, 뭐 송파, 강남 3구 여기서는 대형 평수로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 수요가 많은데 쇼티지였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 말씀 듣고 와 대형 평수 사면 안 되겠구나. 네, 이제는 집을 늘려 오셨던 저희 부모님 세대가 오히려 애들 다 출가하면서 다시 작은 평수로 가는. 그리고 저희 같은 나이 때는 또 애들 3명, 4명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 대형 평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 평수는 50평, 60평 이런 대형 평수는 다시 수요가 오히려 적어지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구 수에 있어서 또 변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집값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국부론에도 나오지만 서로 분업을 했을 때 그 분업한 사람이 혼자서 핀을 만드는 것보다는 5명, 6명이서 분업을 해서 핀을 만드니까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국부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죠. 서로 맡은 분야를 하면 그 하나만 뭐 핀을 땅땅땅땅 당금질하는 뭐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각자가 그 한 분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효율성도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분업을 한 아웃풋이 나누기 그 사람 수로 하더라도 훨씬 많은 생산을 하면서 전체가 다 부가 늘어난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가 왜 더 발전을 하냐면 그게 이제 분업의 효과 때문인 거거든요. 어쨌든 서울을 가고 어쨌든 뭐 경기도가 됐든 인구가 많은 곳을 가야 그 분업의 효과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잘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대도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위성도시도 만들고 자꾸만 이제 바깥으로 집을 짓는데 바깥으로 집을 지어도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모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외곽으로 막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교통적 지리를 정말 이렇게 20분 내로 이렇게 당겨주지 않으면 이 대도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공급이 많으면 어쨌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 어쨌든 공급을 늘려야 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하셨던 인구가 뭐 줄어들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인구가 어디부터 줄어들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일자리가 있는 자꾸만 서울에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은 부동산 전문가, 어떤 분은 앞으로 서울 집값만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책 써가지고 욕 바가지로 들어먹고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일리가. 네,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웜의 신박 요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투자 이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담당 매니저마다 들어가는 주식이 다른지요. 랩은 저희가 증권사에다가 요렇게 운용해 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증권사 랩 운용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임으로 하는 거는 똑같이 운용됩니다. 네, 저희 회사에 이 매니저 저 매니저 다르진 않고요. 단지 각 매니저별로 자기만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MP를 제시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다 합쳐서 저희 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모델 포트폴리오를 보고 매니저가 실제로 포트폴리오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 주식을 몇 퍼센트, 이 주식을 몇 퍼센트 네, 그런 식으로 일임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사기는 4월부터 바로 시작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4월 초면 이제 끝나죠. 이번에 1월 달에 할까 말까 되게 망설이다가 아직까지 5% 상승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부담스러운 지수였지만 작년 연말에 해도 15% 이상 수익은 날 것 같다 싶어서 했는데 너무 하길 잘했죠. 너무 하길 잘했습니다. 그래서 4월 초로 끝나는데 4월 초에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면 4월 중순부터 5, 6, 7월까지 중순인데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또 4월 초에 지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고 제 기준이 항상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1등 매니저 따라가기 하셔가지고 15% 이상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고. 3개월 저희가 1년에 15%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1기, 2기, 3기 전부 다 15%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1년 동안에 대단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시장도 그렇게 좋았긴 했는데 그래서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4월 달에 다시 사기를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천당과 지옥 사이 코스피의 줄타기라는 기사이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코스피는 올 들어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탔다. 지수 앞자리가 불과 몇 달 만에 바뀔 정도로 상승 탄력이 커졌고 코스피 지수가 1000에서 2000 돌파까지 약 18년 4개월 걸렸지만 4000에서 6000 돌파는 불과 5개월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랠리 이면에 가려져 있던 세계 최고 수준 변동성도 잇따라 노출했고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8차례 발동될 정도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는데 막대한 유동성과 레버리지 투자 확대, ETF 쏠림 현상 등이 변동성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분석이고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확대 기대 속에서 이번 상승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지만 반도체 실적 개선이 주도한 랠리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국 기업 이익에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보다 비싼 값을 쳐주는 진짜 재평가까지는 많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올 들어 수차례 천당과 지옥을 오간 코스피의 두 얼굴을 들여다본다. 자,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미 B2 과열이냐 재평가냐. 숨가쁜 질주를 벌이던 코스피가 중동 분쟁 확대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 변동성에 노출됐다는 진단이 쏟아졌는데, 올 들어서 8번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정지이고요. 이 가운데 매도 사이드카는 5번, 매수 사이드카가 3번 발동이 됐군요. 이 정도 변동성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시장 증시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빚어낸 기업 이익 증가가 증시 상승 동력이 된 반면에 막대한 유동성과 투기적 자금이 쌓아 올린 변동성은 코스피 랠리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얼굴로 지목이 된다.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 환원이 큰 폭 개선됐지만 이번 랠리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각이 나뉜다. 좀 말이 많죠. 자, 여기 표가 좋아가지고요. 이란 사태 전후 코스피 급등락에서 지금 빨간색이 매수 사이드카, 파란색의 박스가 매도 사이드카인데, 매수가 하나, 둘, 셋, 요렇게 요때, 그리고 매도에다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세계 최고 수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사이드카는 지수 선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발동되는 장치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동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선진국은 물론 주요 신흥국 증시와 비교해도 이 같은 빈도의 시장 안정장치 발동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평가인데, 자, 이 변동성 배경으로는 몇 가지 요인이 지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첫째, ETF 쏠림 심화이고요. ETF는 개인 투자자 매수 매도 주문에 대응해서 증권사 같은 이 유동성 공급자가 기계적으로 물량을 공급합니다. 가령 유동성 공급자가 개인 투자자 순매수에 대응하려고 ETF를 매도하면 손실 위험을 줄이려 기초자산인 현물 주식이나 선물을 매수하는 해지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기업 실적이나 정보 변화보다 ETF 자금 유출입과 유동성 공급자 리밸런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일각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으로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는 이 웩도독 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웩도독은 현물 주가가 기업 실적이나 중장기 전망보다 파생 상품 수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등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 중이고요. 자, 둘째는 한국 시장 특유의 높은 레버리지 선호도인데,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 6일까지 미국에 상장된 한국 주식 추종 ETF로 유입 자금은 215억 달러에 달했고요. 야, 거의 30조가 몰렸다 그죠? 이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인데, 이 가운데 약 20%가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F 거래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투자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을 했고요. MSCI 코리아 25, 50 지수 하루 등락률을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코르죠, 코르. 디렉션 데일리 사우스 코리아 불 3 곱하기를 예로 들면서 한국 데이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중독적인 취미처럼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앞자리가 바뀌는데 소요된 기간이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도 레버리지 등 ETF 열풍이 주도했다는 시각이 많은데, 과거 코스피 지수가 1000,
천이었던 게 1989년 3월 말에서 그 다음에 2천을 간 게 요 89년도에 3월 말에 천을 찍고 그 다음 1990년도에 깡통 계좌 사태가 발생하죠. 1990년, 91년 그렇게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에 이어서 그때도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뭐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올림픽 전에 좀 가수요가 있었다면 올림픽 이후에 경기가 약간 급냉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았었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이 1000에서 2000 그 2000은 언제 찍었냐면 2007년 7월 24일 이때 한창 펀드 열풍이 한창이었을 때 그러니까 89년 99년 2009년 네 그러니까 총 18년 4개월이 걸렸고요. 1000에서 2000 가는데 그리고 2000에서 3000 가는 데는 2007년 7월 24일에서 2021년 1월 6일 네, 1월 6일 3000 돌파하고 그날 장 끝나고 회의하면서 제가 자금 더 일단은 받는 거는 멈추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2000에서 3000 가는 데는 13년 5개월 가량 소요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3000 21년 1월 6일에서 4000 가는 데는 25년 10월 27일 작년 10월이었으니까요. 4000 돌파하는데 약 4년 9개월 그리고 4000에서 5000 가는 데는 약 3개월 그리고 5000에서 6000 가는 데는 1개월 남짓으로 급격히 단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1000에서 2000 가는 거는 100%가 오르는 거고 그죠? 100% 오르는데 18년 4개월 걸렸고 2000에서 3000 가는 거는 50%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13년 5개월. 그리고 3000에서 4000 가는 거는 33% 오르는 거니까 4년 9개월. 4000에서 5000 가는 거는 25% 3개월 걸렸고 5000에서 6000 가는 거. 요거는 20%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1000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재밌게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승률로 보면 좀 다르다 그죠? 행동경제학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투자자 구성과 투자 행동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 특히 젊은 투자층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보다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 확산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이고 장기 투자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했고요. 이 때문에 2030 투자자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단기간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이 확산했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행동 변화를 기준점 이동과 손실 회피가 결합된 결과로 바라보는데 기준점 이동, reference point shift, reference point가 shift 이동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손실 회피, loss가 aversion, loss를 피하려고 하는 요 손실 회피가 결합된 결과로 바라보는데 과거 투자자들이 예금금리나 연 10% 안팎 주식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했다면 최근 젊은 투자자 기준점은 비트코인이나 밈주식 같은 극단적 사례로 옮겨갔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익률을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의 손실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미 경제적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2030 투자자는 고위험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행동경제학은 설명합니다. 이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실 영역에 있다고 인식할 때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배경도 이런 심리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긴 우리가 그 카지노에서
카지노에서 블랙잭이나 바카라로 열심히 이렇게 쪼으면서 바카라만 하더라도 뭐 50대 50 확률이니까요. 예, 굉장히 뭐 신중하게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100만 원을 들고 가서 한 5만 원 남았다. 네, 그러면 그 나머지 5만 원을 가지고 바카라를 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룰렛을 해서 숫자 한 번 맞추면 그 한 방에 20배 나는 그런 배팅을 해서 5만 원을 다시 100만 원으로 만들고 싶은 그 심리로 한 방에 본전 회복하고 싶은 그 심리로 룰렛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룰렛을 하면서 룰렛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계좌가 아니라 빵이 돼서 다 털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손실 영역에 있을 때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거는 맞는 것 같네요. 전망 이론, 프로스펙트 티어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로 본 코스피 두 얼굴 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투자 쏠림이 롤러코스피를 불러왔다부터 한국 수출도 반도체 쏠림이 심화되면서 그죠? 수출 증가율이 32.3에서 34.3 뭐 이렇게 쭉 올라갔고 코스피 7,000대 상승 근거도 결국은 반도체 때문이고 금융위기 이후 최대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진짜 약간 드문 현상입니다. 보통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코스피 포모의 개인 투자자 지금 순매수가 급증을 했고 코스피 회전율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PER 10.4에 PBR 2배, 일본 니케이는 PER 24배에 PBR은 2.8배, 대만 가권이 24.8에 PBR이 3.6이나 돼요. 그리고 상해, 홍콩 뭐 다 PBR 1.6, 1.4에 PER 15배 뭐 요 정도 되다 보니까 뭐 한국 시장 결코 많이 올라왔지만 비싸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지구 흔드는 외국인 해가지고 요 26년 3월 3일 요때 와 연휴 쉬고 나서 그죠? 화요일장 열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와 이때 5조 1487원을 하루에 때렸고요. 2026년 3월 4일에는 또 2154억 또 사기도 했습니다. 3월 3일 4일 이틀 동안 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거의 뭐 5조 6천억 정도 팔았고 그래서 아마 밑에 내용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쟁 핵심은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에 시장이 몇 배의 가치를 매기느냐의 문제인데 한국 기업이 비슷한 성장성과 이익 규모를 가진 해외 기업보다 낮은 PER과 PBR을 받는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여부는 시장에서 부여하는 PER이 구조적으로 상승했는지에 갈린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로서 코스피 랠리가 PER의 구조적 재평가보다는 전자 등 가파른 이익 개선이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규모는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3% 안팎 수준에 불과하고 모든 자사주가 소각된다고 하더라도 EPS 증가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할 수가 있고 자사주 소각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익명의 증권사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높은 상속 증여세율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 기업 자본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까지 올라가고요. 대주주 일변도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지배구조를 초래한
진짜 원인인 상속 증여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장사 지분을 승계해야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지배력 약화를 방어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처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주 환원보다는 내부 유보 축적과 지배력 방어를 우선하는 유인이 강해졌다. 이런 의사결정이 누적돼서 한국 기업 특유의 폐쇄적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 성향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율이 너무 높은 데서 나오고 과도한 상속세율도 함께 손보지 않는다며 기업 밸류업 자체가 공허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나 다시 돌아갈래. 서학개미 국장 오며 양도세 면제. 서학개미 복귀를 위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리아죠. 리아 RIA. IRA 우리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개인연금, 개인저축연금 계좌랑 다릅니다. 자, 리아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고요. 이러면 19일 내일이다, 그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리아 출시가 임박했는데, 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리아 과세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정세로 인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이고요.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이 리아를 통해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를 받고요. 5월 말까지. 7월 말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 공제로 차등 공제되는데, 당초 정부는 1분기 매도 시에는 100%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통과가 미루어지면서 매도 기한도 2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아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1년 한시라고 해야 아무래도 좀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는데, 위험 회피 목적으로 환해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가 도입되고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국내 모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금 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인 특정 외국 법인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전액 배당할 경우 그의 모회사의 수입 배당금도 입금 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와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데, 구현철 부총리는 이날 신속한 법안 처리에 감사하다면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됐네요. 그러면 이걸 매도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100% 공제받는다면 일단은 매도가 맞죠. 빅뱅이 낳은 반도체 신풍속도, 전력 기판 패키징도 슈퍼사이클. 매도해가지고 국내로 가져와서 국내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ETF 사도 되잖아요. 자, 넥스트 HBM 선두주자는 누구냐? AI 인프라 설비 투자 경쟁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증설을 가속하며 AI 가속기 탑재량이 급증하자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력 패키징 구조까지 한꺼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 시선은 자연스럽게 넥스트 HBM으로 이동하는데 AI 서버가 고전력 고발열 구조로 진화하며 전력 품질을 잡는 이 MLCC 초고속 신호를 실어 나르는 FCBGA 플립칩 BGA죠. 추론 시대 대용량 계층을 노리는 HBF 패키징 판을 바꿀 유리기판 등이 넥스트 HBM 후보로 떠오른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게 MLCC가 멀티 레이어잖아요. 자, 삼성전기는 MLCC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는데 유리기판 핵심 소재 글라스코어를 확보하려 지난해 일본 스미토모 화학 그룹과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했고요. 사진은 삼성전기의 MLCC, 이 위에 게 MLCC고 밑에 게 유리기판입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자, 탑재량 13배 수익성 급증, 전력 미세 진동 잡는 MLCC라고 되어 있는데 AI 서버 전력 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 품목으로 꼽히는 게 이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입니다. 자, MLCC는 전기를 잠깐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 미세하게 방출해서 전압을 평탄하게 만드는 부품이고요. CPU, GPU 같은 연산 칩은 순간적으로 전류를 크게 끌어다 쓰는데 전원이 흔들리면 연산 오류나 재부팅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MLCC는 이런 전력 미세 진동을 흡수해서 부품 간 신호 간섭을 줄이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킵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전력 소모가 커서 고전압, 고용량 설계가 필수인데 이에 따라서 고내압, 고신뢰성 MLCC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고 AI 서버 한 대는 약 28,000개의 MLCC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반 서버에 탑재가 되는 2200개와 비교하면 13배나 많은 수준이군요. 단순히 사용량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고사양 MLCC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일반 제품보다 3배에서 5배나 높습니다. 관련 부품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서승연 DB증권 애널리스트는 AI 서버 고성능화로 전력 안정화와 고난도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면서 MLCC 존재감이 확대됐다고 전했고요. MLCC의 기술 장벽은 높은 편이고요. 원재료의 여러 첨가제를 혼합해서 이 슬러리, 다양한 물질을 섞어 만든 반죽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고요. 이후 이를 미세하게 인쇄하고 층층이 적층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도 도자기를 굽듯이 고온에서 열 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세라믹 재료에 어떤 물질을 첨가할지 그리고 첨가량을 얼마나 조절할지에 있고요. 이 배합과 공정 조건은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각 MLCC 제조사만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입니다. 최근 불거진 MLCC 공급 부족 현상 역시 높은 기술 장벽과 맞물려 있고요.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MLCC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전원 공급 장치와 AI 칩 등 고성능 부품이 대거 탑재되는데 신호 안정성과 전력 품질을 확보하려고 MLCC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수요 증가 속도를 공급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고 MLCC는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내 부품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대표적인데 두 회사 모두 이 고부가 가치 MLCC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서버와 전장용 제품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현장 분위기는 공장 가동률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과거 7-80% 수준에 머물던 전기와 이노텍의 주요 생산 라인 가동률은 최근에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왔군요. 수익성 개선 흐름은 올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인데 세계 1위 MLCC 업체 일본 무라타 제작소가 최근 AI 수요 급증을 이유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의 가격 정책은 업계 전반의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후발 업체도 가격 협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넥스트 HBM 선두주자 해서 요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MLCC, 플리칩, BGA, 유리기판, HBF. 자, 이 플리칩 BGA, BGA는 볼 그리드 어레이네요 보니까. 이 플리칩 BGA는 AI 칩 대형화에 따라서 면적과 층수가 확대되면서 부가가치가 급증하는 부품인데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 사이를 연결하는 패키징 기판입니다. 이 기판은 반도체 칩과 전자기기 내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고요. 반도체 칩 내부 전기 신호 통로 간격은 매우 미세한 반면에 메인보드의 통로 간격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기판은 반도체 칩의 미세한 신호를 받아 메인보드 회로 규격에 맞게 전달하는 중간 연결 역할을 수행하고 고성능 반도체에서 입출력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칩과 메인보드 간의 신호 처리 요구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립칩 본딩을 적용한 FC-BGA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플립칩 본딩은 반도체 칩을 뒤집어서 기판 위에 직접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칩 하단에 형성된 미세한 금속볼, 이걸 솔더볼이라고 하는데요. 솔더볼을 통해서 기판과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기존 와이어 본딩이 필요 없어 공간 효율이 높고 신호 경로도 짧아졌습니다. 플립칩 BGA가 고속 데이터 처리와 고집적 설계가 필수인 AI 반도체에 적합한 패키징 기술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본의 이비덴이 주도했지만 최근에 전기와 이노텍이 북미 빅테크와 고객 접점을 넓히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미국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이 플립칩 BGA는 올 하반기부터 풀 가동에 들어가고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박강호 애널리스트는 AI 가속기용 GPU나 ASIC에는 고성능 패키지 기술이 필수기 때문에 BGA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칩 크기가 커지고 연산 성능이 높아질수록 기판 층수도 증가해서 시장 규모 확대 요인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기판인데 유리기판은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3파전이라고 하고요.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내부 코어층을 플라스틱 대체 유리로 대체한 기술인데 기존 유리기판은 고성능 반도체 구현에 한계가 있고 표면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아서 기존 유기기판입니다. 균일하지 않아서 열과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뒤틀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유리기판은 표면 거칠기가 약 10나노 수준으로 매우 낮아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변형 가능성도 작습니다. 기술 확장성도 높은데 유리기판은 초미세 회로 구현이 가능하고 MLCC 등 다양한 전자소자를 기판 내부에 내장할 수도 있고 기판 표면에 GPU와 CPU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구조를 적용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40%나 향상되고 전력 소비와 패키지 두께는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은 SKC군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샘플 공급과 인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고 전기는 핵심 소재 글라스코어를 확보하려고 지난해 스미토모 화학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노텍도 구미 공장에 유리기판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2028년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초기 수율 안정화 여부가 변수인데 유리기판은 공정 난도가 높아서 양산 단계에서 일정한 품질과 수율을 확보하기가 아직 까다롭고요. 생산 과정에서 미세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초기 양산 단계에서 기술적 검증이 주요한 과제로 꼽히게 됩니다. 자, 밑에 HBF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기사라서 안 읽을 수가 없네요. AI 발전 과정은 크게 두 단계인데 초기 AI 시장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정리하는 학습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HBM은 최적 해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최근 AI 기술 경쟁 중심은 이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죠. 네, 러닝이 아니라 인프런스입니다. 여기서 챗GPT 4.5와 제미나이 2.5 등 최신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단순 처리 속도보다 얼마나 정확하고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고요. AI가 복잡한 질문에 깊이 있는 답을 내놓으려면 이전 대화 내용과 판단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맥락 정보를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HBM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구조로 현재 최대 16단까지 적층이 가능하고요. 적층 단수가 늘어나면 발열과 칩이 휘어지는 문제를 제어하기 어렵고요. 이런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HBF입니다.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인데 HBF는 SSD에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적층한 구조로 처리 속도보다는 저장 용량에서 강점을 지니고요. GPU 한 장에 테라바이트 수준의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어서 용량 기준으로는 HBM 대비해서 8에서 16배 확대가 가능합니다. 또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D램과 달리 전원이 차단돼도 정보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고 이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AI 추론 작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지만 HBM과 D램은 공급난 탓에 가격이 너무 비싸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낸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HBF가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HBF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하이닉스이고요. 하이닉스는 지난 2월 샌디스크 계열사와 함께 차세대 HBF 솔루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양사는 HBF를 대규모 AI 추론에 특화한 새로운 메모리 카테고리로 규정하고 관련 기술 표준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자 역시 HBF 제조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낸드 시장 1위 전자는 HBM 맨 아랫부분 베이스 다이 제작 기술도 가진 만큼 HBF 제조에 뛰어들며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웠다 그죠? 근데 어떤 기술적 트렌드가 이렇구나. 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의 판이 커졌는데 한국 3사 몫은 줄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이고요. 자, 중국 시장 포함시 점유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LG엔솔이 살짝 보이긴 한데 고션 하이테크, 그 다음에 파나소닉, 그리고 CALB, LG에너지솔루션, BID, 그리고 CATL 이런 순서로 쭉 돼 있고요. 중국 시장 제시의 점유율은 SDI가 4.8, SK온 7.1, 근데 4.8, 7.1, 9.5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숫자가 커지네요. 어쩐지 SDI가 1등이 아닌데 싶었는데 제일 밑에가 CATL이고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입니다. 시장을 제외한 겁니다. CATL이 34.2%나 되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이 13.6, 그리고 BID가 11.3, 파나소닉이 9.5,
그리고 SK온이 7.1, SDI가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위기를 전기차 시장의 캐즘 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만 시장 지표만 놓고 보면 정반대이고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난 반면에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만 떨어지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 탓만 했다 그죠? 자,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71.9GWh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나 성장했네요. 자, 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12%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배터리 업체는 성장세를 이어갔고 CATL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포인트 상승한 45.2%를 기록해서 점유율 1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BYD는 1.8%포인트 떨어졌지만 점유율 13.8로 2위를 지켰고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파는 커졌는데 한국 3사의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었다 그죠? 자, 이제 기사 2개 남았습니다. 전쟁 나면 하수는 금, 고수는 코인 산다는데 60일 단탑 법칙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란발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급등하는 이례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금과 달러에 자금이 몰리던 과거의 전통적 위험 회피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금값은 최근에 오히려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올랐다. 코스피는 9.7% 빠졌고요. S&P 500도 2.6% 빠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74,000달러를 돌파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위기시 빛을 발하는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 부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 이란발 중동 전쟁 2월 28일 이후 지금 주요 자산별 수익률입니다. 제일 왼쪽에 이게 달러고요. 그 다음이 비트코인, 금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S&P 500도 빠지고 코스피 빠졌습니다. 니케이, 항생, 스톡스 50 다 빠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요 지정학적 이벤트 발생 이후 약 60일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온 경험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있었던 2020년 러우 전쟁 침공, 요때 22년 등 과거 주요 위기 발발 후에 60일 기준 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은 19% 올랐고요. S&P 500은 2%, 금은 5% 수익을 내서 비트코인이 압도를 했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약 50% 하락해서 가격 부담이 완화된 상태에서 이 같은 학습 효과가 강한 매수세로 이어졌고, 반면 굳건하던 금값의 하락은 최근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꼽히는데,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없는 금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 이전 화폐 가치 하락을 해치하기 위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수요가 몰리면서 금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해 왔던 터라서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조정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구조적 고착화를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면서 무조건적인 낙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표가 가상화폐 관련 상장사 주가 수익률입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후드, 로빈후드, 그리고 여기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뭐 등등, 비트코인 이렇게 돼 있고, 파란 게 이 후드, 로빈후드 주가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코인과 자산별 상관관계를 지금 해놨는데 재밌네요. 코인하고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것은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인을 저는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보거든요. 그 위험하다는 게 그 주식,
채권, 뭐 금 이렇게 봤을 때 주식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자극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치명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의 현재 상승세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의하지만 추세적 상승을 이끌 뚜렷한 재료는 제한적이라면서 안전자산 지위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흐름과 통화정책 경로 변화를 핵심 변수로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삼성전자의 HBM 와싱 상담과 로또 맞은 그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자만사. 네. 자, 삼성전자의 HBM 역전극 와싱 상담 끝에 웃다라고 이 만화도 잘 되어 있는데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삼성전자의 반전 스토리, 제미나이로 생성한 만화라고 합니다. 자,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의 전쟁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굴욕을 당한 사람이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기꺼이 껴안고 결국에는 굴욕을 승리로 극복해낸다는 스토리가 담겨 있다. 네. 이번 주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 GTC 2026에서 이런 와싱 상담 사자성어에 어울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전자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는 24년 3월 20일 동일한 장소에서 GTC 2024가 열렸고요. 당시 전자는 고대역 폭 메모리 이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제품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었고요. 경쟁사인 하이닉스가 불과 4월 전에 HBM3E 양산을 선언하고 엔비디아에 대량 공급을 시작한 가운데 전자는 콜 테스터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이때 GTC 2024에 부스를 내고 전자가 HBM3E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당시 젠선황이 그 부스를 찾아왔고 경쟁사는 양산에 들어갔는데 전자는 테스터도 통과 못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때 젠선황이 전시되어 있는 HBM3E 12H 제품에다가 그때 젠슨 어프로브드라고 사인을 남기고 떠나죠. 공급사의 CEO가 저런 사인을 남기고 떠났다면 이건 명백한 그린라이트, 초록색 불이라고 받아들여질 법했는데 덕분에 전자 주가가 당일 올랐었죠. 네, 이렇게 젠슨 어프로브드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HBM3E가 콜을 통과한 것은 이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 1년 반 후 25년 9월경이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은 경쟁사가 최초로 공급을 시작하고 나서 판매할 만큼 다 판매한 후에 이제는 다음 세대인 HBM4의 콜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긴 시간이었고요. 물론 그때라도 엔비디아 공급을 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전자 반도체 사업의 기술에 대한 자존심을 마구 짓밟아 놨다고 할 정도로 잔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과 실무자였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1년 반 동안 전자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24년 6월에는 반도체 사업의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고요. 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23년에 14조 8,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게 되고 2018년에 이뤄진 과잉 설비 투자와 코로나 기간에 IT 붐에 따른 여파가 컸는데 당시 경계현 DS 부문장이 교체된 것에는 이 HBM3E 콜 테스트의 실패도 틀림없이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경계현 사장이 교체되고 돌아온 것은 전자의 올드보이 전영현 부회장 전자 메모리 사업 부장을 거쳤고 2017년 배터리 사업을 하는 SDI로 갔던 그가 무려 7년 만에 반도체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대표이사만 바뀐 게 아니라 HBM 관련된 많은 임원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장,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교체가 됐고요. 더군다나 메모리 사업부장은 반도체로 복귀한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맡았고요. 파운드리의 경우 사업부장과 CTO를 별도로 뒀습니다.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과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을 나눠서 2명을 붙인 거고, 이때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게 된 사람이 다름 아닌 24년 GTC 2024 삼성 부스에서 젠선 황에게서 사인을 받은 당시 한진만 전자 반도체 미주 총괄이었군요. 이제는 한국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HBM. 그런데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다 보니 이 적층된 D램들 가장 밑에 존재하는 이 로직 다이, 이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역할이 중요한데, D램처럼 저장 목적이 아닌 이 CPU나 GPU 같은 연산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이 로직 다이인데, 이 로직 다이는 D램 공정이 아닌 로직 공정이라고 해서 파운드리에서 만드는데요. HBM3E까지만 해도 D램을 만드는 메모리 회사들이 직접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고, 하지만 점점 뛰어난 성능의 HBM이 요구되면서 이 로직 공정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HBM은 메모리 반도체와 이 로직 반도체가 결합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가 HBM3E보다는 HBM4에 승부수를 던졌고, HBM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가장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 만들기로 했는데, 첫 번째 D램을 재설계를 했답니다. D램을 쌓아서 만드는 제품인 만큼 개별 D램의 성능이 전체 성능을 좌우할 테니까요. 23년 개발한 D1B 1B D램 공정을 포기하고 이 1C로 처음부터 D램을 다시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로직 다이를 사용하는데, 최첨단 반도체를 사용하는 4나노 공정에서 이 로직 다이를 만드는 건데, 보통 10나노 정도 공정에서 로직 다이를 만들던 것을 완전히 아득히 뛰어넘었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고 비유하면 적절하다고 합니다. 삼성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이 첨단 로직 공정을 가지고 있는 TSMC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자는 10월에 엔비디아에다가 샘플을 공급을 했고, 12월에는 엔비디아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양산을 선언하고 일사천리로 공급이 이루어진 겁니다. 24년에는 GTC, 25년에 GTC에서만 해도 틀림없이 메모리 3사 중에 꼴등이었던 전자가 26년에는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했고 기술력에서 1등이 된 겁니다. 마침 16일 마이크론까지 HBM4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하면서 구도는 24년과 달라졌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젠손왕이 삼성 부스도 찾았고요. 여기서 황 CEO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24년 GTC에서 굴욕을 당한 한진만 사장이었군요. 젠손왕은 전자 파운드리가 자신들의 새로운 추론 전용 반도체인 그록3 LPO를 만들고 있다고 공개까지 했으니 한진만 사장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HBM 경쟁에서 뒤처졌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다네요. 퀄의 통과는 늦었지만 물량 측면에서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거둘 회사는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2년 전과 지금은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24년 3월에만 해도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HBM 물량이 간절했는데, 24년과 25년 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격차가 크게 난 게 당시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HBM이 아니더라도 일반 D램만 만들어도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파는 HBM이 아니더라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 등 HBM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24는 전자에게 굴욕을 맛보게 해줬던
엔비디아가 26년에는 반대로 하이닉스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는 것은 공급사를 길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삼성의 HBM4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원가도 비싸고 수율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4 덕에 전자는 와신 상담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돈을 벌어주는 것은 일반 디램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4 공급을 1등으로 한다는 훈장보다는 어떻게든 낮은 원가로 HBM4를 만들어서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기업에게 많이 판매하는 것이 실제 수익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와싱 상담은 전자가 그룹 LPU를 생산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사의 점유율을 빼앗아온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만사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TV, AI를 작동시키는 데이터 센터까지 전자 산업의 모든 이슈를 쉽고 가볍게 다룹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이덕주 기자님이 쓰신 건데, 그죠? 요 상편 읽었는데 하편도 내일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중요한 기사들 때문에 너무 좀 길었는데요. 네, 오늘 오메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